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과학과 두 번째 해설 시간입니다. 자, 10번까지 잘 들으셨죠? 자, 11번부터 또 이제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충분한 복습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1번. 역시 이 11번도 화학 분야에 해당되는 문항이네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물질은 너무 쉬워 진짜. 이거 어떡해, 너무 쉬워서. 자, 끓으면 수증기로 변한다. 사람의 체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 산소 원자 1개와 수소 원자 2개로 구성한다. 화합물 화학 기호는 이렇게 H2O로 나타낸다. 뭡니까요? 그렇죠, 물이죠. 이거 정말 너무 쉽지 않아요? 진짜? 헬륨, 메테인, 염소. 몸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 손 아니죠? 자, 우리 물이에요, 물. 그래서 여기 있는 설명 물인데 진짜 이런 쉬운 문제만 나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다음 문제. 자, 12번. 자, 요 문항도 역시 여러분 이렇게 중졸 문제에 해당하는 분야인데요.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와 녹말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를 물어봤어요. 우리 그 1회에 비해서는 그 사실 현저히 쉬워진 듯한 느낌이 들죠. 근데 이제 우리가 과학이 어려웠다라고 평하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딱 들어보면, 문항을 딱 보면은 전체적으로 쉽긴 한데 한 3-4문제 정도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어렵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제 조금 어려워도 한 3-4문제, 4-5문제가 굉장히 쉬우면 요번엔 풀만했어 라는 평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과학 같은 경우는 한두 문제가 까다롭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 요 분야 바로 답으로 들어갈게요.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자,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그죠? 니은, 미음, 그러니까 이응, 미음, 니은, 시옷. 아미노산이죠. 아미노산. 자, 녹말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 푸드드 아니고요. 포도당이죠. 너무 쉬워서 2번 다 구하셨을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 의외로 또 이런 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자, 이번 기회에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은 20가지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 20가지가 무작위로 결합을 하면서 수많은 종류의 단백질을 만들어내서 내 몸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의 모든 곳을 다 이렇게 구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녹말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는, 그죠, 포도당이에요. 사실 우리가 그 탄수화물의 대표적인 경우가 녹말인데, 녹말하고 이렇게 살짝 그 분자 구조가 이렇게 살짝 바뀐 게 바로 우리가 그 섬유소, 우리 그 셀룰로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건 포도당이 정답. 그래서 12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요 정도는 좀 상식으로 알아두셔도 피와 살이 되는 그런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13번. 다음은 식물의 광합성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여러분 광합성은 정말 매해 개정 전이던 후던 빠지지 않고 계속 나와요. 왜냐면 아주 기본적인 생명체의 활동이고, 우리가 이 광합성이 없다면 생명체가 지구에서 사라질 위기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광합성으로 인해서 식량을 얻는 것이고, 광합성으로 인해서 먹고 살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광합성은 식물이 엽록체에서 빛에너지를 흡수하여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화학 반응을 우리가 광합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억, 포도당이 생성된다. 맞죠? 근데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 미토콘드리아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신 적 있으셔야 돼요.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광합성과는 정반대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곳이 미토콘드리아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빛에너지를 흡수하여 일어난다. 그렇죠? 빛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광합성은 그냥 공짜로 일어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식물단에는 이 엽록체에서 그냥 끊임없이 이 여름 한철 동안 자기가 먹고 살 거를 그냥 열심히 부지런히 만들어내는 거예요. 뭐를? 동력원으로 해서, 빛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해서. 그러니까 빛에너지를 가지고 포도당이 뿅 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 포도당의 구성 원소는 CHO예요. 이게 어디서 왔어요? 이산화탄소가 CO2고 물이 H2O니까 사실 물과 이산화탄소가 합쳐져서 포도당이 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포도당의 탄소는 이산화탄소에서 온 거예요. 빛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엽록체는 그 새우깡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라고 보시면, 그 공장을 돌리는 전기가 바로 빛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이 엽록체를 돌리는 그 동력원이 빛에너지이기 때문에 빛에너지를 흡수해야만 일어나는, 빛에너지를 저장하는 형태가 바로 광합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광합성에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은 조금 까다롭다라고 하는 뭐 중상위 정도의 난이도라고 할 수가 있네요. 자, 다음 14번. 염색체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우리 염색체, 유전자, 이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역시 여기 보면 14, 15, 지금 13번부터 13, 14, 15, 16, 17, 18, 전부 다 생명에 관련된 문장이에요. 굉장히 좀 많이 출제가 된 편이죠. 자, 한번 볼게요. 사람의 염색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돌연변이는 없다. 다 생소한 단어가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요거 염색체, 돌연변이, 뭐 그 다음에 DNA, 유전자 전부 다 용어 설명 다 해놨어요. 이거 여러분 다 아셔야 됩니다. 우리 염색체는요, 우리 세포 속에 보면 핵이 있는데, 핵 속에 바로 평소에는 염색사라는 모습으로 이렇게 막 흩어져 있어요. 그러다가 세포 분열이 되게 되면 이 염색사가 응축이 된 막대기 모양의 이런 모양으로 복제를 해가지고 이제 그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여자는 염색체가 XX의 형태의 성염색체를 가지고요. 남자는 이 XY야 그러면 남자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XX야 그럼 여자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XX, 남자는 XY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따라서 1번 틀렸고요. 그럼 염색체의 본체는 도대체 뭡니까? 자, 이 염색체는 자세히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털실 엉킨 것처럼 실타래 엉킨 것처럼 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 겹을 쫙 풀면은 바로 이중나선 구조의 이렇게 DNA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DNA는 여러분 알다시피 바로 유전자의 본체죠. 자, 2번 정답이 맞네요. 자, 그럼 사람의 염색체입니다. 8인가 12개 같게? 이거 고른 사람 8이라고 인정해 줄게요. 그러면 안 돼요. 자, 사람의 염색체는 46개예요. 46개. 사람의 염색체는. 그 다음에 체세포 한 개당 염색체 수는 남자가 여자보다 많다. 때로는 성염색체의 수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같은 종의 염색체는 대부분의 동물이 모두 같은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많으면 우리 조금 이제 외람된 말이지만 남자가 여자보다 우수한가? 그건 아니죠. 자, 우리 똑같아요. 46개 똑같고요. 성염색체의 남자는 Y가 성염색체가 틀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남자와 여자 사람마다 뭐가 틀리는 건가? 사실은 염색체 겉모습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진 컴퓨터의 사양은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사양 속에 무엇을 채워 넣느냐가 컴퓨터의 본질을 측정하죠. 어떤 사람은 게임만 줄창하니까 게임만 망창 집어넣고, 어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집어넣고, 어떤 사람은 또 그래픽만 집어넣고,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바로 그게 바로 염색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다음은 세포호흡과 연소 반응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괄호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물질은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산소입니다. 우리 세포호흡과 연소의 공통점은 이렇게 연료를 이용하여 산소라고 하는 가연성 물질을 연료와 결합시킨 후 바로 뭐 빠졌네 여기. 요거다 요거. 에너지를 생성해내는 게 세포호흡과 그 연소의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생성물도 똑같아요. 이산화탄소와 물, 이산화탄소와 물. 알겠죠? 그러니까 연소 중에서 여기는 에탄올을 이제 재료로 썼네요. 뭐 나무도 마찬가지고, 우리 종이도 마찬가지고, 또 뭐 석유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탄소, 수소, 산소로 되어 있는 것들은 연소 후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성이 돼요. 가끔 여기에 에너지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여기에 이산화탄소나 물을 이제 순서대로 나오라는 그 문항도 있고요. 또는 세포호흡과 연소 반응의 차이점이나 공통점을 물어보는 문항도 지금 골고루 출제가 돼 있어요. 말 나왔으니까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포호흡과 연소의 공통점은 바로 이제 이런 거고, 차이점은 뭐예요? 차이점은 열의 발생량이에요. 그 세포호흡 같은 경우는 열이 단계적으로 저온의 열이 발생한다는 거고, 우리 그 연소는 한꺼번에 많은 열이 발생한다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세포호흡에서는요, 미토콘드리아 아주 천천히 저장한 것 ATP를 이렇게 분해시켜 가지고 나는 게 바로 세포호흡이고요. 굉장히 영리합니다, 우리 세포들은. 그래서 우리 15번 세포호흡과 연소 반응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16번. 자, 이 16번도 최초로 나온 문항이라고 할 수가 있네요. 우리 이거 뭐죠? 백혈구가 식균작용을 하였다. 항원이 침입하여 항체가 만들어졌다. 이게 도대체 뭔 소린고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백혈구가 식균작용을 하는 이유는 균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몸의 적, 내 몸이 아닌 것들을 우리가 항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꽃가루도 될 수가 있고 균도 될 수가 있고 바이러스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내 몸의 것이 아닌 것들, 그것을 우리가 항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항원들이 우리 몸에 침입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에는 비상사태가 발령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장 항원이 침입하기 쉬운 경우가 상처가 났을 경우거든요. 상처가 났을 경우는 사실 백혈구가 나서요. 혈관 밖으로 쑥 빠져나와가지고 균들을 냠냠냠냠냠냠냠 잡아먹고 너무 균이 많으면 자기도 죽어요. 균과 함께. 그래가지고 막 고름이나 진물 같은 것도 나고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감기라든지 여러 가지 균이 침입을 했어요. 우리 호흡기라든지 여러 가지 그 뭐 점막을 통해서 침입했으니까 얼마 전에 그 메르스가 유행을 해가지고 우리 굉장히 이제 국가적인 비상사태였었는데요. 막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황원이라고 하거든요. 메르스를 일으키는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또는 뭐 에볼라 바이러스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결핵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항원이에요. 그런 애들이 우리 몸에 침입을 하게 되면은 우리 몸은 비상사태가 선포가 되면서 각종 림프구에서 여러 가지 그 항체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항체들을 몽땅 보내가지고 걔네들을 다 제거하도록 명령을 하죠. 그래서 우리 몸이 싸워. 그래가지고 열이 막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몸이 이기게 되면 우리 몸은 다음번을 대비해가지고 항체의 기억세포를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기억세포를 만들어내면 다음번에 또 오면 그냥 확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걸 이용한 게 바로 백신이죠. 자, 어쨌거나 지금 16번에 설명하는 이 두 가지 작용은 면역에 해당되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면역. 의학에서도 면역학이라는 학문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 면역 덩어리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피부가 죽으면 어떻게 되죠? 피부가 죽으면 바로 피부에 곰팡이 생겨요. 왜? 이 공기 중에 곰팡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피부에 자라거든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한테는 곰팡이 안 펴요. 왜? 우리 피부에서 곰팡이를 죽이는 화학물질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종의 그런 우리가 철저한 면역 체계 때문에 이렇게 감염이 되지 않고 살아간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6번에 그래서 1번 우리 새로운 유형이니까 점차 지금 내용이 이렇게 막 다 들어가고 있다고 느껴지네요. 자, 17번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원이 아닌 것은 재생에너지원이 뭔 소리래 하고서는 아리까리 했었던 분 화석연료에 석탄, 석유, 가스, 천연가스가 해당된다는 거 알고 계셨으면 분명히 석탄을 고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석탄은 화석연료를 대체하기 위한 재생에너지원이 아니야. 그냥 화석연료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실은 우리가 그 16세기 초 산업혁명이 바로 이 석탄 때문에 일어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제2의 산업혁명이 석유 때문에 일어났고 지금 이제 천연가스를 쓰고는 있지만 화석연료는 곧 고갈이 되고요. 우리 국가적인 문제, 전 세계적인 그 지구온난화 현상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바람, 지열, 파도 또는 뭐 그 다음에 파도 말고 그 조석에너지 그 다음에 태양에너지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대체 에너지를 지금 많이 생산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17번엔 2번 석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 요 문제 생물에서 제가 지금 생각하기엔 요 전체 우리 요번 시험에서 좀 가장 어려운 문항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림은 사람의 난자 형성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한 개의 나논세포로부터 만들어진 난자의 수는 사실 정자의 수는 4개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세요. 나논세포에서 제1난모세포가 됩니다. 사실 우리가 제1난모세포와 제2난모세포 상태로 태어나요. 여성의 그 난소에는 태어날 때부터 제2난모세포까지는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잠자고 있다가 제2차 성징이 되게 되면 얘네들이 여성 호르몬에 의해서 활성화가 돼서 다음 제2극체 난세포 난자로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제2난모세포 옆에 누가 있죠? 제1극체가 있네요. 바로 여기서 제1난모세포에서 일부는 극체로서 사실은 퇴화돼 없어져요. 그러니까 원래 이 나논세포 하나에서 그 감수 분열을 하게 되면 4개의 생세포가 만들어져야 정상인데 난자는 그렇지 않아요. 4개의 생세포가 아니라
나노세포 하나에서 하나의 난자만 만들어져요. 그래서 정답은 일단 한 개가 정답인데 그 이유가 문제죠.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이 난자로 말할 것 같으면 아기가 탄생할 때까지, 즉 발생 시에 필요한 에너지원을 축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정자는 딱 꼬리내서 DNA만 딱 결합시키면 그걸로 끝이지만 얘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난자는 그 이후의 일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바로 발생에 필요한 양분을 저장하기 위해서요. 감수 분열 과정 같은 경우는 중졸제 때 많이 나오기 때문에요. 자, 여기서는 이러한 문항들을 다루어 봤네요. 자, 어쨌건 18번 여러분 난원세포에서는 한 개의 난자만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성이 뭐 평생 동안 배란할 수 있는 난자의 수가 500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일정 수의 난자를 빼고 나면은 더 이상 배란이 일어나지 않아서 폐경기에 접어든다고 해요. 자, 그래서 18번은 1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다음. 물질 대사에 관여하는 촉매이며 주성분이 단백질이다. 아유, 나 이거 너무 좋아해. 이 문제 보면. 우리 그 생물을 내시는 분 보면은 이 효소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효소는 개정 전이나 후나 계속 나요. 왜냐? 바로 우리 물질 대사라고 하는 생명체의 기본 작용. 에너지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모든 그 과정을 모두 물질 대사라고 하는데 그 과정마다 이 효소라는 게 작용해요. 이게 생명체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뭐 대표적인 게 바로 아밀레이스죠. 소화에 작용하는 효소, 아밀레이스 같은 그런 효소가 호흡에도 작용하고 사실 광합성에도 이 효소가 작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주성분은 단백질. 그렇기 때문에 열에도 약하고 얘네가 또 온도에도 좀 까다로워. 그래가지고 효소의 작용, 이제 효소에 작용하는 조건이라든지 반응 속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왔었죠, 개정 전에는.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반응 속도가 없어지고 이 효소만 물어봤네요. 그래서 19번은 2번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20번. 지구계에서 수권에 해당하는 것은, 이 숫자는 무슨 수? 물수. 틀리면 안 됨. 강물이죠. 자, 20번은 정말 쉬워요. 이런 거는 진짜 맞으라고 나온 문제 같아요. 그죠? 자, 식물 같은 경우 생물권에 해당되고요. 암석은 지권이죠. 질소는 무슨 권? 기권이죠. 기권. 그래서 수권인 물은 강물, 바다, 호수, 빙하까지 우리가 그걸 수권이라고 합니다. 자, 21번. 이거는 보기에 답이 다 있어요. 태양 표면에서 방출된다. 생명 활동에 이용되는 에너지의 근원이 된다. 뭐 볼 것도 없이 태양 복사 에너지지만 너무 쉬워가지고 좀 머리 굴리다가 틀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태양 표면에서 방출되니까 자기장이 아닐까, 막 이 지구 복사 에너지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꼬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로 직방, 그죠? 이렇게 태양 복사 에너지 됐어요. 뭐 21번은 뭐 이 설명이니까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어요. 자, 22번. 역시 이번에도 빠지지 않고 행성에 대한 문항이 나왔네요. 지구형 행성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자, 보기 안 보고 한번 지구형 행성의 특징 한번 읊어볼게요. 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골이 없음. 크기 작아요? 커요? 작아요. 반지름 작아요. 그 다음 부피 어때요? 부피도 작아요. 밀도는 어때요? 밀도는 커요. 그 다음 또 위성이 있어요? 없어요? 위성은 아주 없거나 한두 개. 그 다음 뭐 또 있을까요? 주로 암석으로 되어 있어요. 뭐 이런 것들. 또 그죠? 누가 있죠? 지구형 행성. 수, 금, 지, 화. 자, 그러면 아닌 거, 옳은 거 찾아볼게요. 1번 틀렸습니다. 목성형 행성보다 크기가 작다. 맞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 목성형 행성보다 밀도는 크지요. 이 사실 목성형 행성은 질량이 커요, 굉장히. 근데 질량에 비해 부피가 너무 큰 거예요. 우리가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 계산을 하는데 질량이 크긴 하지만 부피가 너무 크다 보니까 지구형 행성보다 밀도가 작게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4번. 수소나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다. 역시 그러니까 1번, 4번은
그 목성형 행성인 수금지화니까 목토천해에 관련된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22번인 이 그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의 물리적 차이도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 자세히 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요건 달에 대해서 나왔네요. 달. 해마다 달에 대한 문항은 굉장히 좀 까다로운 편이었는데 이번에 너무 쉬웠어요. 자, 음력 15일에 보름에 관찰한 것이. 보름에 관찰한 건 뭔 달이겠어요? 보름달이겠죠. 그죠? 자, 우리 달의 그 위상은요, 사실 여기서부터 따져요. 우리가 여기를 사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 무슨 달이에요? 초승달, 금음달 막 그 헤매면 안 됩니다. 우리 상현으로 가고 있으면 요거는 초승달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무슨 달? 상하연 헷갈리지 마세요. 선생님이 X로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현달입니다. 그 다음에 보름달, C죠. 그래서 요게 C가 바로 보름달인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아울러 말씀드리자면 보름달은 가장 밤하늘에서 오래 볼 수 있는 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태양과 반대쪽이 있기 때문에 태양이 뽕 지면 얘가 뽕 떠올라요. 그러니까 저녁 6시경에 땅 떠올라가지고 태양이 떠오를 때까지 얘가 밤하늘을 수놓다가 그리고 사라지죠. 가장 오래 볼 수 있는 달. 그 다음에 초승달 같은 경우는 초저녁 서쪽 하늘에 잠깐 걸려있다가 9시나 10시 되면 뿅 져버려요. 그러니까 태양과 가까이 있는 지구에서 태양 쪽에 있는 달들은 좀 짧게 볼 수 있는 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얀달 같은 경우는 낮에 뜨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 보죠. 자, 다음 24번. 다음 중 지구 자전에 의한 현상은, 우리 지구 자전은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일 360도. 1일은 몇 시간? 24시간. 24시간에 360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1시간에 15도씩 서에서 동으로, 그러니까 서에서 동은 여러분 이제 방향으로 보시면 내 왼쪽 손에서 오른쪽 손 이렇게 돈다고 보시면 돼요. 왼쪽 손을 내 앞으로 가져오는 이 방향이 지구의 자전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구 자전에 의한 현상 중에 하나가 그 별의 일주운동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이 자전은 모두 다 일주라는 말이 붙어요. 그러니까 연주라든지 계절이 나오면 1년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 세 개는 전부 다 지구의 공전에 해당하는 문제, 그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낮과 밤이 생긴다. 아주 그 확실한 지구 자전에 의한 현상이지만 사실 증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왜? 태양이 직접 가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구 자전에 의한 현상과 증거를 구분해둬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 자전에 의한 현상이나 공전에 의한 현상보다는 그 증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룰 거예요. 그래서 지구 자전에 의한 증거는 뭐 인공위성의 서편 이동 현상이라든지 코리올리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푸코의 진자 이런 것들이 지구 자전의 3종 증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 우리 파트 1에 두 번째 단원 지구에서 아주 잘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24번 정답은 1번 될게요. 자, 다음 25번. 아주 신선한 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 사실 요거는 그 중등에 해당하는 문제긴 한데 요게 이제 그 중등에서 사라지면서 고등에서 살짝쿵만 다루고 그 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 다뤄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요즘에 그 잘 나오는 뭐 주라기 월드라든지 이런 영화가 있어서 그 출제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한번 볼게요. 공룡과 암모나이트의 화석이 표준 화석이다.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로 나눈다. 바로 중생대에 해당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우리 그 융합에서도 자세히 다루지는 않아요. 우리 지구과학에 대해서는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시기에 무슨 그 화석이 있다. 표준 화석 정도만 다루기 때문에 뭐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로 나눈다까지는 여러분이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쥐라기 하면 중생대, 공룡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어디라더라? 독일인가 영국의 쥐라 산맥에서 공룡의 화석이 많이 출토가 돼가지고 그렇게 그 이름을 정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25번까지 해서 여러분 요번 2회 그 과학과 해설하고 정답을 모두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모두 최선을 다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해설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 합격을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